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거를 제가 안 해봤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는 이제 뭐 하냐면 민법을 강의합니다. 민법. 그럼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려고 오신 분들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나오는데. 다시. 예, 됐어요. 이제 중개사 시험 안내를 간단하게 이제 해드릴게요. 혹시나 시험 처음으로 난 경험해 본다라는 분, 처음. 전에 좀 해봤다. 예. 그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40만 명 몰렸다고 했죠. 중개사 시험에 40만 명이 지원을 했대요. 올해.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보면은 과거에도 한 10년 전에도 그렇고 5년 전에도 그렇고 시험 공부하다가 포기하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요. 완전히 처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사실상 드문데 오늘은 꽤 많네요. 예. 그 시험 보시면 일단은 1차 시험하고 2차 시험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1차 시험은 다시 두 과목으로 분류를 합니다.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부동산 학개론. 요거를 어떻게 읽으셔요?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읽어요? 아니면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읽어요? 굳이 띄어 쓴다면? 부동산 학개론 이렇게? 그렇게 읽지 않습니다. 부동산 학개론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을 공부하는 거예요. 부동산 학. 부동산 학. 그럼 개론은 무슨 뜻이에요? 개론은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그런 뜻이에요. 개괄적으로 논의한다.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논의한다는 거예요. 개괄적으로 논의한다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논의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훑어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어느 학문이든지 간에 개론서가 있으면 이 개론이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구체적으로 막 파고들어서 연구한다는 게 아니라 쭉 줄거리를 통해서 개괄적으로 넓게 보겠다. 그런 게 부동산학 개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개론인데 부동산 학이라는 학문이란 말이죠. 근데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부동산 학은. 그럼 여기서는 뭘 다루냐면 말 그대로 부동산에 대한 학문을 다루는데 대표적으로 우리 예컨대 어떤 거 생각하시면 좋으냐면 집값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실래요? 집값. 아파트값 많이 올랐죠. 그죠? 그러면 인천에 있는 34평 아파트하고 강남에 있는 34평 아파트하고 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한 8억 간다.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30억 간다. 그럼 왜 이런 가격 차이가 날까요? 네? 가격 차이가. 괜찮아요. 편하게 말씀하시면 돼요. 인프라가 다르다. 여기는 인프라가 좋고 여기는 인프라가 더럽고? 왜 그럴까요? 물론 그것도 있어요. 인프라도 있어요. 네? 직장과 학군 다 좋아요. 네. 그렇죠. 결국 이 가격이 형성되는 건 뭐죠? 수요와 뭐예요?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남 아파트는 인천 아파트하고 비교했을 때 재질이 틀리다, 뭐 자재가 틀리다 그런 게 아니라 똑같은 자재와 똑같은 브랜드의 아파트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요. 왜? 여기는 뭐가 많다? 수요가 많다. 그죠? 그러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공급인데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더 세게 불러야 될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뭐예요? 부동산 학이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하고, 이 잘 안 지워지네요. 요거는 해당 과목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얘가 이제 몇 문제 나오냐면 4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번부터 40번까지.
그리고 이제 요 1차 시험이 또 다른 과목이 이제 제가 담당하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고 얘는 41번부터 80번까지 문제가 출제가 돼요. 요게 이제 1차 시험이라고 하는데 두 과목을 그러면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요것을 몇 분에 다 보냐면 100분에 다 봐요. 100분. 요게 40문제, 요게 40문제. 100분에 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몇 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이할 때? 얘 50분 풀고 얘 50분 풀고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마킹도 해야 돼요. 답안지 마킹 시간을 빼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40번 문제까지 푸는데 50분을 잡으면 안 되겠죠? 40분 잡아야 돼요. 아직 40분. 얘도 40문제 푸는데 50분 잡으면 안 돼요. 40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10분, 10분은 이제 다시 한번 체크하고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한 문제당 몇 분에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1분에 풀어야 돼요. 한 문제당 1분. 그게 빡신 거라고요, 이게.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일단은 1차를 합격하려면 부동산 학개론이나 민법 두 과목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과목에서 각각 40점 이상이어야 돼요. 40점 이상이고 평균 몇 점이에요? 네,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학개론이 30점 받았다. 30점. 그 다음에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예를 들어서 90점 받았다. 그럼 두 개 합치면 총점은 120점이죠. 그죠? 평균은 몇 점? 평균 60이니까 합격인가요? 아니에요. 이 과목이 낙점이에요. 과락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든 과목이 다 40점 이상이어야만 합격이다. 그 40점 이상인 사람들 중에서도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해요. 이해되십니까? 뭐 60점 정도 내가 맞지 않겠어? 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1차 시험이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을 보는데 2차 시험은 같은 날 바로 봐요. 같은 날 그 자리에서. 그럼 요게 이제 오전에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시험이. 그러면 요거 끝나고 바로 쉬었다가 2차 시험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시험을 보면 공인중개사법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되면 이제 인장 등록하고 뭐 그러면서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관련된 법이 공인중개사법. 얘가 이제 40문제에 나와요. 그리고 부동산 공법이라고 있어요.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해당 과목 선생님들이 다 얘기를 하겠지만 부동산 공법이라는 법은 없어요. 원래. 부동산에 관계된 여러 공법들을 묶은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 자체가 없어요. 부동산에 관련된 여러 공법들.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뭐 이런 등등등을 다 모아놓은 짬뽕법이에요. 요게 41번부터 80번까지. 그래서 요게 또 몇 분이에요? 100분이에요, 100분. 요거 두 개 합쳐서. 그 다음에 이제 공시, 법령 및 세법인데, 얘도 40번까지. 근데 이제 옛날에는, 과거에는 얘네 셋을 다 묶어가지고, 얘네 100분, 얘 50분에서 150분 동안 시험을 봤는데, 사람들이 화장실을 못 간다고 민원이 자꾸 생겨가지고, 얘를 1교시라고 하고, 2차 1교시, 얘를 2교시라고 해서 중간에 쉬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년에 이제 시험 보실 때, 이제, 시험은 언제 보나요?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 시험 날인데, 그날 오전에 1차 보시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공법 요 두 개, 또 1교시 보시고, 그 다음에 또 쉬었다가 2교시 보시고, 2차 2교시까지 끝나면 평균 몇 점 역시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60점 이상. 그런데도 해당 과목에서 과락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역시 40점 과락이에요. 40점 과락.
그러니까 아무리 평균 점수가 60이 넘더라도 예를 들어 부동산 공법에서 어떻게 됩니까? 40점 밑으로 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게 되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명년 몇 년이죠? 22년이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요날 시험을 보는데 한 번에 1차 시험 합격하고 한 번에 2차 시험 합격할 수 있죠. 그럼 이거 아주 베리굿이잖아요. 이거를 1차하고 2차하고 한꺼번에 합격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동차라고 해요. 동차. 같이 본단 말이에요. 같을 동자에서. 1, 2차를 한 번에 봐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는 거 완전히 베리굿이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차 시험의 공인중개사 뭐예요? 부동산 공 뭐예요? 공시 뭐예요? 또 세 뭐예요? 법이죠. 다 법이에요. 다. 그러면 이 법이라는 것은 해당 관련된 법 조문이라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 조문 제1조, 제2조 해가지고 그런 조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그럼 그 조문을 읽고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야 돼요. 법 조문을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럼 법 조문을 해석하는 건 어디서 공부하느냐? 여기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 민법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 과목은 몇 과목이다? 이거 보시고.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과목은 몇 과목이다? 5개. 5줄이니까. 근데 봐봐요. 마지막이. 밑이 들어갔잖아요. 서로 다른 것을 엮은 거예요. 얘 다른 법이고 얘 다른 법이에요. 얘는 등기, 지적, 대장 이런 거 관련된 거고 얘는 말 그대로 세금 관련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법이에요. 그냥 묶은 거예요. 묶어서 40문제예요. 그리고 과목은 총 몇 개? 6과목. 다만 어이구 어디 갔어? 꺼졌나? 왜 이래요? 네, 나왔다. 큰일 났거든. 이게 처음 해가지고 그래. 원래는 제가 이제 판서만 하는데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6과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하고 가장 시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게 뭘까요? 네? 얘하고 얘예요.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얘는 너무 낯설어요. 우리 생활에서 도저히 관계된 게 없어요. 이해를 못 해요. 도시개발법 한다. 재건축한다. 재건축 절차와 관련해서 지정권자가 누구고, 예? 그런 절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관련된 게 없잖아요, 사실상. 경험을 못 해요. 물론 그렇게 보면 공시법령 등기법도 마찬가지. 이거 등기관과 관련된 문제예요. 등기소에서 관련된 거. 그죠? 우리가 전혀 경험해보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우리가 경험해보는 건데 사실은 역사가 4,000년이에요. 민법은. 그러다 보니까 무진장 양이 많고 대단히 어려워요. 그리고 심오해요. 한마디로 뭐하다. 얘는 절차와 관련됐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해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2과목만 잡으면 반은 한 거예요. 반. 그래서 부동산학개론이 제 담당은 아니지만 보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얘 1시간 공부하면 얘는 3시간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네. 그만큼 어려워요, 민법이. 그런데 민법을 이걸 해놓으면 얘는 그냥 껌인 거예요. 아시겠죠? 얘는 껌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시험을 합격할 때 다 60점 넘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디에 포인트를 맞추냐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 얘가 얘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실상 60점 맞기가 어려워요. 그만큼 양이 많으니까. 근데 경우에 따라서 부동산 공법을 90점 이상 받는 사람들도 제가 봤어요. 1년에 한두 명씩 꼭 나오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그거는 시험 공부가 아니죠. 그럼 여기다 도대체 시간을 얼마나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90점 받으려면. 그러려면 차라리 얘를 80에서 90을 받고 얘를 40에서 50을 받으면 돼요. 이해 되시는 거예요?
그래야 평균 60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긴 너무 힘들다니까요. 근데 이건 상당히 쉬워요. 상대적으로. 얘는.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받아서 얘한테 도와주지 않으면 그 시험 꽝이다. 이건 평타 치면 돼요. 60 맞으면 돼요. 50에서 60.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를 남겨서 여기다 뿌려주면 충분히 60점 이상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다만 1차가 문제죠, 1차가. 근데 부동산 학계로는 사실상 이게 계산 문제라는 게 있어요. 계산 자체가 원래 태생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도 있죠. 솔직히 있을 거예요. 여기서 분수 계산하라 그러면 난 도저히 싫어하실 거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매년 제가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이런 문제 때문에 원시적으로 계산 자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려워요. 또 투자론 가면 되게 어렵고. 다만 그 어려움에 비해서 여기는 대단히 심오하고 깊다, 내용이. 그래서 어떤 분은, 어떤 강사들은 요 민법을 가지고 강의하는데 동그라미 해가지고 빵꾸 뚫어놓고 요것만 보시고 답 찾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절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민법은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일단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자, 그러면 시험 과목은 대충 아셨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민법하고 2차에서 공법이다. 아시겠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민법하고 공법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대신 중개사법 절대 외면하시면 안 돼요. 쉽다고. 왜냐하면 중개사법이 2차 나머지 과목들을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얘는 절대로 무시하시면 안 돼요. 얘를 고득점 맞아가지고 여기다 뿌려주고 여기다 뿌려주는 거지, 여기를 들이파가지고 고득점 하면 그건 꽝이다, 그 시험은. 전략이 잘못된 거예요. 그럼 1차는 어때요? 여기서 점수 따가지고 여기서 도와주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이게 시간이 한 3배 정도 더 든다 그랬잖아요. 학개론보다는 얘가 시간이 한 3배 정도 더 들어가요. 그렇게 했을 때 민법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개론 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사람의 성향 따라 틀린 거예요. 굳이 얘기하자면 요거는 수학이고 요거는 영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있고 수학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전략적으로 분배를 하셔야 된다. 다만 얘는 시간이,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케이스를 한번 보자 말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얘는 2022년 내년에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차도 합격하고 2차도 합격했어요. 그럼 이 최종 합격이죠. 베스트예요. 이걸 우리는 동차라고 하는 거예요. 웃고 있죠? 네? 웃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B라는 사람이에요. 얘는 어떻게 했냐면 2022년 내년에 1차를 합격하고 2차는 안 된 거예요. 점수가 모자라서. 그래서 다시 내후년 2023년에 1차 시험은 면제돼요. 한번 합격하면 그 다음에 한해서, 다음 해에 한해서 1차 시험 면제됩니다. 그럼 2차만 보면 돼요. 그래서 2차를 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역시 굿이죠. 그래서 요걸 동차라고 하고 요거는 동차라고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회차에 합격을 했으니 얘는 동차 합격이고, 얘는 이제 내년에 1차, 내후년에 2차 합격하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얘도 베스트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애시당초 이렇게 전략을 짜시는 분들도 있어요. 난 시간 많이 못 내겠다. 근데 이제 하고 나서 공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어요. 이게 절대평가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다 돼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밥이 되려면 뜸들일 시간이 있어야 되듯이 공부해서 시험에서 합격하려면 그 뜸들일 시간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나는 바빠서 안 돼. 그러면 공부하지 마세요. 시간 없는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그죠?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주 거지 같은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 내년에 1차가 안 됐어요. 1차가 한 문제로 모자라요. 근데 2차는 합격점을 넘어간 거예요. 뭐죠? 이거는? 하나만 꽝이에요. 그냥.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그죠? 정말 거지 같죠?
차라리 1차도 안 되고 2차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점수를 안 됐으면 에이 다시 하면 되지. 근데 나름 했는데 1차에서 한 문제가 모자르고 2차는 합격 점수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이제 1차에서 이의제기 할 거 없나? 이의제기 하나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한 달간을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죠? 여러 번 봤어요. 한 문제 가지고. 근데 1차에서는 보통 이의제기를 잘 안 받아줘요. 이의제기가 많이 나오는 게 주로 2차에서 많이 나와요. 특히 민법에서는 거의 이의제기를 받아준 적이 없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정말 안쓰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진짜 뭐 같은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경우예요. 1차 합격했죠? 내년에.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1차만 합격하고 2차 안 된 거예요. 문제는 그 다음에 1차 면제됐죠? 그럼 2차만 보면 되죠?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또 울어요? 이거는 땅을 치고 우는 거죠, 이제. 지금 벌써 몇 년을 소모했어요, 지금. 2년 소모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2024년에 다시 시작해야 돼, 1차부터. 그럼 이 시험 공부하다가 3년 가고 4년 가는 게 일도 아니겠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겠어요? 1번 A 제일 좋잖아요. 어떤 게 제일 후져요? 이게 제일 후진 거예요. 어떤 게 제일 열받는 것 같아요? 이게 더 열받아요. 그 날은. 근데 지나고 나면 이게 제일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사실상 이런 경우에 여러분이 안 걸리려면, 왜냐면 1차 합격했어요. 나름 열심히 해서. 근데 그때는 1차 불합격했고, 다음에 1차를 면제 받으면서 공부를 늦게 시작한 거예요. 한 7, 8월쯤 돼가지고, 시험 한 3, 4개월 남겨두고, 에이, 내가 뭐 했는데 좀 하면 되겠지. 그러고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만만하게 봐서 안 되는 경우다. 되게 안쓰러워요. 당일날 이런 점수 받으신 분들도 정말 기적적으로, 이건 하라고 해도 못할 텐데, 그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당일날. 그러니 이 시험이 얼마나 사람을 잡는 시험이냐 이거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죠. 공인중개사가 되면, 글쎄, 이 요즘에 대단히 경쟁도 치열하다고 하는데, 되면 나한테 무슨 메리트가 있을까? 현재 작년까지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또 없어졌어. 네. 46만 6,589명. 증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우와. 대단히 많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약 10만 정도라고 해요. 중개업소가. 매달 약 18,000개 정도가 다 폐업을 하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10만 개의 선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봐도 올해도 합격생이 나올 테니까 대략 한 50만 명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죠? 대략. 50만 명인데, 야, 그 사람들이 그런데 부동산 공인중개사 돼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죠. 업을 하는 사람들은 한 10만 밖에 안 된다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대략 10만이 그렇다면 대략 80% 정도는 다 장롱에다 넣어놓는 자격증이 됐다 그거죠. 그쵸? 그럼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겠구만요. 그죠? 그리고 무슨 뭐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요즘에 그러잖아요. 뭐 빅데이터 가지고 뭐 활용을 하고 저 공인중개사는 뭐 없어질 직업이다 뭐 이런 소리나 하고 그죠? 근데도 우리 이거 공부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 혹시나 하실 수 있어서 높아심에 이거 뭐 같습니까? 그림이? 무슨 그림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죠? 많이 모여있는 그림이에요. 이 뭐냐면 입시 실기 시험을 보고 있는 애들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많은 애들이 미술대학 가겠다고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모여가지고.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죠? 지금은요, 지금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예요.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그냥 누가 돈 가져다 주고 돈 고수익 얻고
그런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이선스라는 것 자체는, 자격증이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에게 중개업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국가가 인정을 해준 거고, 자격을 인정해 준 거고, 뛰는 건 별개의 몫이라는 거죠. 근데 자격 취득도 안 해놓고, 야, 이거 하면 되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죠? 인터넷으로 중개하는 그런 시대도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고려시대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AI가 인간을 대체하지 못하는 영역이 분명히 존재한다. 중개에서는. 중개 플랫폼을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봐야 부동산 물건 현장에서 확인해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본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여러분, 로드뷰라는 거 혹시 아세요? 로드뷰? 지도 보면 지도 이렇게 해서 3차원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사진 찍어서. 그거 보고 상권 분석하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가봐야 돼요, 부동산은. 그래서 여러분, 부동산의 특징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부동산 학에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 자기 학 나름이다. 변호사는 안 그래요? 의사는 안 그래요? 뭐 의사 자격증 딱 나오면 걔는 그냥 탄탄 대로해요? 천만의 말씀. 변호사요? 로스쿨 나오면 누가 막 업어가요? 안 그래요. 옛날 같지 않아요. 걔네들 힘들어요, 요즘에. 변호사들인데도 힘들어요. 로스쿨 나온 애들. 젊은 애들이 어디 가서 누가 너 변호사 땄냐 그러면 막 갖다 일감 몰아주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엉뚱한 거 자꾸 하고 있어요. 뭐 법무사 역할도 하고, 요번엔 또 세무사하고 또 갈등 겪고, 서로 법률 대리 한다고. 자꾸 남의 밖으로 막 이렇게 침범하더란 말이에요. 변호사들도. 그럼 뭐, 대기업은 안 그래요? 삼성은 영원한 삼성인가요? 현대는 뭐 영원한 현대예요? 지금 무한 경쟁이에요. 자기가 살아남는 그 방법을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 대신, 이건 기본 아니냐 이거죠. 이쪽으로 내가 돈을 벌고 직업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쯤은 기본이잖아요. 기본은 해놓고. 그래서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20년 동안 강의를 해보니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많이 벌어요. 못 버시는 분들도 못 벌어요. 망하신 분들도 봤어요. 네. 근데 잘 돼서 5개씩 운영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건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거. 그래서 미리서 걱정할 건 아니다. 준비는 필요하겠지만 일단 기본은 하고 가자는 거죠. 뭐 하자? 시험에 합격해서 증은 따자. 아시겠죠? 고민은 그 다음에 할 문제고. 자, 그러면 우리 중개사를 공부하는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죠. 일단은 이 시험은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네?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무조건 절대적으로 몇 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에요. 반면에 상대평가라는 건 뭐죠? 공무원 시험 같은 거예요. 공무원 시험에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몰렸다. 그러면 상위 1등부터 500등까지만 뽑는다. 나머지는 아웃. 이게 상대평가예요. 그러면 여기가 커트라인이 되는 거죠. 커트라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밑으로 점수 받은 사람 다 탈락이잖아요. 이 커트라인 되는 점수가 예를 들어서 국어시험에서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커트라인이 82.5점이다. 그럼 81점 맞은 사람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2021년이야. 2022년에 커트라인은 또 바뀔 수 있죠. 87점으로 높아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위 500명까지는. 그러니까 얘는 점수가 계속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커트라인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뭐예요? 커트라인은 없잖아요. 무조건 60점이에요. 몇 명이 시험을 보든, 예? 몇 명을 뽑든지 간에 그냥 얘는 무조건 60점이에요. 그래서 절대평가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일단은 민법이라고 봤을 때 난이도 상의 문제가 있고 중의 문제가 있고 하의 문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난이도가. 보통 30, 40,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은 이제 시험장에 안 들어갔는데 예전 같은 경우는 계속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바로 답안을 불러줘가지고 이제 막 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빨랐어요. 국내에서는.
시험장을 직접 들어가니까. 다른 업체들은 학생들이 시험 본 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시험 끝난 다음에 그걸 밖으로 빼가지고 받아서 거기서 막 풀어서 해설을 하니까 그게 1시간 이상이 걸리잖아요. 자기들이 풀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안에서 이미 다 풀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제 답을 불러주면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뿌리는 거예요. 정답 발표를. 제가 제일 빨랐다고요. 근데 한번 틀린 답을 제가 찬 거예요. 시험장 현장에서. 틀렸어요. 쫙 뿌려진 거예요. 그다음부터 안 들어가요. 쪽팔려서. 몇 년은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때 민법을 다 푸니까 저는 시간이 남잖아요. 사실 시험에 합격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답 발표를 빨리 하려고 다른 업체보다.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시간이 남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풀어봤어요. 평균 40점 위아래로 나오더라고요. 학개론이 한 8점 나오잖아요. 그럼 가락이잖아요. 합산하면 저는 민법은 다 맞으니까. 다 맞아요. 한 개 틀려서 그것 때문에 제가 안 들어가는 거지. 다 맞았어요. 그런데 그러면 합격점은 나오는데 여기 꽈락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제가 한 5년 정도 이 시험장에 들어갔었는데 5번 들어갔을 때 4번을 합격을 했어요. 1차를. 그건 무슨 뜻이냐면 전 부동산 학에 대한 학자도 몰라요, 사실은. 책 한 번 안 보고 들어갔어요. 그냥 상식으로 푼 거예요, 제 상식으로.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40점 나오더란 말이에요. 찍었는데, 부동산 학교로. 진짜로, 하늘에 맹세코. 책 한 자도 안 보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이 정도는 된다 이거죠. 아니, 이건 제 경험이니까. 원래 평소에 제가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여튼 저는 그랬어요. 제 기억으로. 자, 그러면 중간 정도의 문제는 이거는 찍어도 가능한 거지만, 쉬운 문제지만,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나머지 이건데, 자, 그래도 요거 합치면 얼마입니까? 70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그 난이도의 상층에 올라가는 것들은. 그럼 얘네들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과감히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어? 다 맞지 않아도 되잖아요. 60점만 넘으면 되는데 60점을 목표로 하자니 그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민법은 만점이 80점이다. 그 이상 받으면 그건 죄악이에요, 죄악. 나쁜 거예요. 왜 그렇게 받아요? 그런다고 누가 상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80점 만점이에요. 이거 만점으로 본다면 여러분은 70점 선으로 무난하게 합격하면 된다. 근데 하다 보면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쪽을 넘겨봐요. 그럼 또 그런 모습이 안쓰러우니까 설명은 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어렵다. 손 드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민법 강의할 때 항상 말씀드려요. 40문제 나오면 8문제는 버리라고. 그냥 찍으라고, 8문제는. 그리고 32문제 가지고 승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전략을 좀 짜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 혼자서 공부하시는 독가 간다 그런 것들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전략적으로 시간을 낭비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학문하는 게 아니죠. 시험에 합격만 하면 되죠. 그러면 전략적으로 시간을 낭비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가용 시간이 얼마냐를 따져봐요. 그리고 그 가용 시간에 따라서 여러분의 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룰은 뭐냐면 특히 이거는 여러분보다는 인강으로 듣는 분들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은 어쨌든 강제가 되잖아요. 학원에 나오시면. 그렇죠? 학원에 나오시면 졸든 뭐하든 어쨌든 강사가 와서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피라, 이거 읽어라, 귀찮게 하잖아요. 어쨌든 이 공간에서는 강제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집 밖으로 가면은 강제가 안 돼요. 그래서 학원에 독서실도 있고 자습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거를 룰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 월요일 날은 내가
몇 시간 여유가 생긴다. 화요일은 몇 시간 생긴다 해서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 시간만큼은 꼭.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빠진 만큼의 시간은 인강으로 보충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민법 중요하다 그랬죠? 또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공법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1차 안 되면 2차는 의미가 없죠. 1차를 합격해야 2차 합격 여부를 따져주는 거예요. 1차에서 아예 합격조차를 못하면 2차는 점수도 채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학개론을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내년 5월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인중개사법을 통해서 점수를 보태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5월 정도까지가 고비고, 여러분은 그때까지는 어디에 집중하자? 부동산 학개론, 민법, 공법에 집중하자. 이 세 과목이 가장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다른 과목이 안 중요하다 아니에요. 다른 과목은 그냥 듣기만 하셔요. 이때까지 복습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월요일 민법이다. 내일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학개론이다. 공법이다. 공시세법이다. 중개사법이다. 막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 공부했으면 그날 복습. 학개론 공부했으면 그날 복습. 그 다음에 공법 공부했으면 그날 복습. 공시법 했다? 이건 복습하지 말고 다시 민법 복습. 중개사법이다 그러면 그냥 듣고 넘어가고 다시 학개론 복습. 토요일도 시간이 된다 그러면 일괄 복습. 그 주에 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100% 합격이에요. 100%. 아시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시간을 안배하라는 건 내년 5월까지 여기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하자. 무슨 과목? 부동산 학개론, 민법, 그 다음에 공법. 해보면 알아요. 왜 그런지.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학문하는 게 아니다. 시험 공부하는 거지. 학문하는 건 뭐냐면 책이 있으면 책을 읽는데 요령이 없는 거예요. 다 읽어요. 다 읽어. 심지어는 공부를 하려니까 복습을 하려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까지 봤냐면 책에 있는 거를 그대로 써요. 백지에다가. 하루 종일.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책에 있는 거 쓰는 거래요. 복사를 하고 있다니까 써가지고 왜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복습하는 거래요. 공부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은. 공부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그걸 무식하게 다 쓰는 거예요, 진짜. 그럼 1페이지부터 이 끝 페이지까지 다 쓰시려고 해도 종이가 이만큼 있어요, 이미. 해가지고. 이야, 대단한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아니, 우리가 무슨 학문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여태까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저는 평생을 공부를 해왔잖아요. 박사까지 했으니까. 근데 공부를 할 때 고시 공부도 해보고 했는데 그런 식의 공부를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매우 잘못된 거예요. 비효율의 끝판왕이에요. 시험 공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시험에 나오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민법 학이다, 부동산 학이다 그러면 학문 공부한다면 그거는 시험하고 상관없이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는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시험 공부. 그럼 시험에 나올 만한 거, 그것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게 어떤 건데요? 그러니까 강의로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들으셔야 돼, 강의. 먼저, 배웠잖아요, 제가. 20년을 강의만 했잖아요, 이거. 20년 민법 강의했다고요. 그럼 민법에 관해서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또 중요 부분을 짚어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거 믿고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십시오. 하면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해당 부분의 교재를 읽는 거예요. 교과서. 교과서를 읽을 때 마치 시험 문제 지문 대하듯이 한번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들으시면 강의 들을 때는 다 이해가 된대요. 근데 문제는 안 풀린대요. 들을 땐 다 이해가 돼요. 교수님 그러는데 문제는 안 풀려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여러분 실력이에요? 제 실력이에요? 제 강의 실력이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본인이 막 열심히 해가지고 이해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는 근데 왜 안 풀려요? 당연히 이건 제 실력으로 이해시켜드린 거지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 문제가 풀리겠냐고요. 요 단계에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거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공부라는 게 이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래놓고 강의할 때는 재밌대 막 웃으면서 박수도 치고 막 그래요. 제가 노래도 부르고 그래요. 강의하면 노래도 막 따라해요.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거 문제 나오잖아요. 그럼 못 푸는 거예요. 왜 못 풀지? 얘기하고 자기도 안 돼요. 자기도 답답하대요. 왜? 안 했는데. 복습 몇 번 해야 돼요? 예? 복습은 스벅이 뭔지 아시죠? 스벅. 스벅이 뭐예요? 스벅. 이게 뭐야? 스타벅스.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뭐의 줄임말이에요? 반복학습이란 말이에요. 복습이라는 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까지 스스로 자기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여러분 거예요. 대신 강의는 반드시 들어야 된다. 예? 먼저 공부한 사람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 고민들을 풀어드리잖아요. 책에는 그런 고민 풀지 않잖아요. 책은 그냥 책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올 때 법인이라는 개념하고 자연인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자연인이라고 그러고 법인이라고 그래요. 이건 법으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등기를 통해서 법으로 등기를 해버리면 얘가 이제 사람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얘 이름으로 카드도 만들 수 있고 얘 이름으로 계좌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이 법인이라는 건 법으로 만든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법인이 이제 사단법인이 있고 재단법인이 있고 그것도 이제 영리냐 비영리냐 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민법의 얘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그럼 이건? 자연인이라고 읽어요, 자연인. 스스로 자의 그럴 연, 사람인. 이건 뭐냐고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거? 저 대학 다닐 때는 이거 몰랐어요. 고민도 안 해봤어요. 그냥 자연인이겠지, 뭐. 왜 자연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 왜요? 스스로 그런 사람? 스스로 자의 그럴 연의 사람 인자니까 스스로 그런 사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느낌으로.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개인? 얘는 법으로 만든 사람이잖아요. 법으로 만든 사람이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법인이라는 거는. 우리 주식회사 대표적으로 영리법인이에요. 삼성전자, LG전자 이런 거 다 영리법인이라고요. 그 삼성전자 법인 명의로 주식도 발행하고 계좌도 만들고 송금도 하고 그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삼성전자 주식회사라는 법인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색하죠. 그죠? 근데 우리들은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지 않아요? 자연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부자연스럽지만 사람으로 보겠고 우리는 그냥 자연스러운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들을 그냥 자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뜻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연인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런 개인들을 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우니까. 얘는 자연스럽지 않으니까 법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얘에 대응하는 의미에서 자연스러운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들을 그냥 여러분 개인, 저 개인 이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용어를 이해하는데 저는 20년 걸렸다고요. 강의하면서. 왜 이렇게 용어를 만들었을까?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했잖아요. 그죠? 저는 대학 때 옥편 찾아가면서 왜 이렇게 했을까? 스스로 그런 사람 도대체 모르겠네. 그게 자연인이겠지.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뜻은 몰랐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노하우를 드릴 테니까. 민법이 자체가 학문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시험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시험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조금만 견뎌내시면. 자, 그리고 이건 또 뭐냐면 이제 지금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내년에 이제 공부를 한참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보통 이제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다음을 볼게요. 우리 연간 커리큘럼을 한번 보는데 이거 잠시 쉬었다가 볼까요? 네, 50분 되면 한번 쉴게요. 네,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